저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티카시도 모르지만은 인문학은 더 모르고 그 티카시하고 인문학을 버무려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담론이 과연 저한테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이상옥 교수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달려왔던 거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확산시키자, 뭘 교육을 하겠다, 강의를 하겠다, 그런 시건방진 생각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하고 고석의 어떤 문인들이 겪고 있는 혹은 바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겹쳐지지 않을까, 그걸 또 교류하거나 혹은 서로 탐색하거나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고성에 진 빚도 많지만은 이상옥 교수님한테 진 빚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한 10년쯤 됐나요? 그때 제1회 2015년도인가요? 그때 제1회 이병주 하동국제문학제 티카시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그때 제1회 티카시 대상을 그때 제가 영광스럽게 받았어요. 그래서 티카시가 어쩌면은 그때만해도 티카시는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중앙에서는 티카시를 아예 그냥 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도 않을 때였고, 또 지방에서는 이상옥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티카시가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되려고 하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티카시에 대한 인식의 차가 아주 컸던 시기였는데, 그때 하동 이병주 국제문학제에서 처음으로 티카시 공모전을 갖다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제 고향에서 티카시 공모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상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일단 왜 아무도 응모를 안 할까 봤어. 그래서 응모를 했는데 지역에서 어떻게 자기 집 앞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고성에서 티카시 작품상을 제가 또 받았죠. 그래서 고성에 이래저래 진 빚이 아주 많은데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빚이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면은 부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티카시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티카시가 가고 있는 어떤 파괴력이라든지 파급력, 이런 거는 놀라울 지경입니다. 사실은 아주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티카시에 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가 있나. 티카시가 뭐냐, 지금이 어느 가시인데 지금이 폰카시가 아니냐, 이름부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 지나도 티카시가 될 수가 있죠. 예, 그 당시의 상황에 명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티처들 카메라로가 찍어가고 티카시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면 폰카시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게 문학적으로 얼마나 이제 완성도 있게 우리 삶에 파고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건데요. 그 점에서도 티카시가 갖고 있는 생활문학으로서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 생활문학이라고 하는 거 아시다시피 일상생활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누구나 카메라는 다 가지고 있고, 폰에서,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순간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그 피사체를 바로 사진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 옮겨놓은 사진에서 내 생각을 간단하게 덧붙여가지고 사진과 문장이 어우러지는 한 편의 티카시를 바로 작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포착과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기술하고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극순간성의 예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동에서도 아주 꽤 됐어요. 지금 하동에서도 티카시 시화전이 열리고 있고, 아마 올해도 지금 11월 달에 티카시 시화전, 하동 문인협회에서 시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 50점 이렇게
해마다 티카시를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티카시를 참 쉽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기 쉽고 또 이게 제작하는데 크게 시간도 돈을 적게 들인다고 하면 좀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판넬 하나 만드는데 한 4만 원쯤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니까. 근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지워지니까 판넬이 제작이 돼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도착을 해서 전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회원들한테 시 받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다가 시 맡겨가지고 시화전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시화전 한번 하려고 하면은 한 계절이 다 가야 사실 그래서 시화전 한번 하려고 하면 1년 행사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물론 티카시하고 시화전의 그 시화는 뭐 또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 준비하고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회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티카시를 사람들이 쉽게 만들고 쉽게 전시하고 쉽게 접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시인들이 시집 보면은 시가 굉장히 길어요. 아마 뭐 요즘 문예지에서 발표되는 시들 보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연배가 있는 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를 양력을 보지 않고서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게 시의 길이만 압니다. 너무 길고 아니면 짧고. 이게 지금 좀 있으신 분들 혹은 뭐 5, 60대 넘어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횡설 수설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시적인 비유 없이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압축성의 문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압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강설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 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시냐. 그런데 시가 지금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서울에 있는 메이저급 출판사에서는 그런 시집의 시들을 당연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이제 고성, 뭐 우리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 보다. 15행 내외 정도, 15행에서 20행 정도의 어떤 단행에 단아하게 만들어진 서정시를 써놓으면 뭔가 좀 촌스럽고 유행이 지난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런 행식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그런 불안한 사람들이 행식이 짧을수록 불안해하고 행식이 길고 뭔가 말을 많이 늘어나야 요즘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티카시를 쓸 때만큼은 굉장히 언어적인 경제성을 살리고 있어요. 압축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한 5줄 내외 정도의 문장으로 압축시켜가지고 그 사진과 어떤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크게 길게 오래 훈련하지 않아도 또 그게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지역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늘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생활문학이라고 하는 거 하고 생활문학의 대척점에 쉽게 말하면 반대쪽에 그러면 본격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럼 본격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의 어떤 본질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생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문학과는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클래스가 다른 그런 문학이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요새 지방이라고 하면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맞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지역에서 문학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경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티카시가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중앙에서 티카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온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온도차가 좀 있죠. 그런데 중앙이 티카시에 관해 가지고 주목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나 우리가 훈련하고 있거나 우리가 즐기고 있는 티카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거기 신영복 교수님이 옛날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썼던 신영복 교수님이 담론이라고 하는 책에 그런 구절이 나왔었어요. 창의성은 변방에서 시작이 된다. 중심부는 그 근위를 지속시키려고 매달리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창의성이 나올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창의성은 중심부를 벗어난 변방에서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변방에서 창의성이 시작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꼭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중심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콤플렉스를 갖다 청산하지 않는다면은 쉽게 말하면 고성에서 서울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은 고성에서는 절대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중심부보다 더 완고한 교조주의로 전락할 수가 있다. 그걸 경고했던 분이 이제 신영복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방에서 가장 창의적인 문화 활동의 어떤 씨앗을 그리고 증거를 보여줬던 게 바로 고성에서 비롯되었던 이 티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문학에서 새로운 뭔가가 하나가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아직은 새로운 장르로 뭐 법적으로 이제 인준을 받지는 못했겠지만은 어느 시기가 된다면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르를 갖고 있는 문학들과 기존의 장르들과 뚜렷한 어떤 차별성이 증명이 된다면은 뭐 또 법적으로도 장르를 확보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한국 그 문학진흥법인가요? 거기 보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장르가 7개죠. 7개 장르로 제가 알고 있어요. 6개 장르로 되어 가지고 있다가 22년부터인가 그 시조가 독립되어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7개의 장르로 되어 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 그다음에 뭐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아동문학 여기에 시에 포함되어 갖고 있던 시조가 독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조문학이 독립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7개 장르가 되었는데 티카시가 새로운 장르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8개 장르가 되겠죠. 물론 그 과정이 뭐 당연히 뭐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을 테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티카시라고 하는 이 장르를 통해 가지고 문학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고 문학의 부차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느냐? 문학이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미술로 누릴 수가 있는 게 있고 음악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게 있다면은 그리고 연극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어떤 예술의 장르로 누릴 수가 있는 게 있다면은 문학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 것들. 그럼 문학 안에서도 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시라고 하는 장르가 있고 소설이 아니고서는 그 감동을 얻어낼 수가 없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티카시가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감동이 티카시에 있어줘야 티카시가 장르로서의 독립성을 획득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자면은요, 뭐 다른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50년, 60년, 70년 시를 연마해 오는 그런 원로 작가들도 있고 그 깊이가 같을 수가 없죠. 인자 시를 배워가지고 아주 그냥 뜨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시를 통해 갖고 이미 시 너머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티카시 역시 그런 다양한 층위와 스펙트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카시가 인자 막 티카시에 입문을 해가지고 티카시를 통해 가지고 그냥 폰을 꺼내가 찍기 바쁜 사람들도 많아요.
디카시 처음 배우고 나면은 모든 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습니까?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거미 한 마리조차 쳐다보고 지나가지를 않죠. 하다못해 개똥도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개똥에 앉아있는 파리조차도 보고 있죠. 왜?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문학이 갖고 있는 어떤 발견의 힘이 되겠죠. 그런 어떤 열정을 갖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그림 너머를 또 이제 보려고 하는 욕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디카시 그 너머의 어떤 뭐 또 다른 경지를 제가 보지 못해서 그들은 이런 경지가 나올 것이다.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은 또 그런 경지가 있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깊이와 그런 높이와 그런 넓이를 확보해 줬을 때 디카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빨리,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침투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기존의 기성의 우리가 말하는 본격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디카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디카시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디카시가 굉장히 유리했던 게 사진을 한 30년 전부터 사진을 찍었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꽤 오랫동안 찍어 왔었습니다. 찍었는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어떤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늘 풍경 사진이나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뭘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사진의 세계도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다 그냥 치웠어요. 치웠고 이거는 뭐 내가 쫓아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제 역량의 한계일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장비빨이 딸려서 못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본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비 싸움입니다. 낚시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카메라 가지고 깔짝깔짝 찍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그냥 대포 같은 걸 들고 있으면은 왠지 내가 찍은 것들은 전혀 풍경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풍경의 깊이는 인식의 깊이고 인식의 깊이는 사유의 깊이가 되어야 될 텐데 풍경의 깊이가 곧 장비의 깊이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하다할 것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장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아시다시피 카메라에 그 렌즈 하나가 그냥 뭐 몇 달치 월급을 갖다 이렇게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그런 것들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겠다. 아마 지금 디지털 카메라 같았으면 좀 더 갖고 놀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름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필름을 썼기 때문에 하나 누르는 순간 돈이란 말이에요. 그게 함부로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치웠었는데 한참 뒤에 카메라를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굉장히 득을 많이 봐요. 첫째는 빛을 보는 눈이 생겨요. 이 빛이 참 순하다. 빛이 강하다. 빛이 깊다. 빛이 얕다. 어떤 빛에 대한 심도가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풍경을 편집하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게 쉽게 말하면 경치, 전경이라고 하는 게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전경이 이렇게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펼쳐져 있는 게 전경이라고 하면은 풍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그 전경의 일부분을 편집을 하는 거죠. 풍경 좋다. 그렇게 말했을 때의 풍경은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봤을 때 그걸 우리가 풍경이라고 하잖아요. 카메라가 기계로 가지고 풍경을 갖다 이렇게 찍어내는데 3차원, 2차원의 세계로 바뀌어가지고 찍어내는데 그게 예술이 되는 1차적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뭘 하냐면 풍경을 편집한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 안에 내가 넣고 싶은 부분, 선택하는 부분과 넣지 않는 부분, 빼는 부분, 배제하는 부분, 선택과 배제가 거기에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작용하느냐 하면은 사진을 찍는 작가의 의식, 인식, 풍경을 대하는 사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쉽게 말하면 예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기계가 다 작동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일지라도 결국은
그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배절할 건지, 쉽게 말하면 편집해버릴 건지, 어느 부분은 프레임 안에 담을 건지, 구도를 어떻게 잡을 건지, 어느 부분을 내려놓고 어느 부분을 닫을 건지. 사진을 오랫동안 찍다 보면은 그런 눈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전혀 쓸모가 없었는데 시를 쓰면서 아이고 뭐 사진 찍었던 게 도움이 됐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티카시라고 하는 걸 만나고 나서 굉장히 제가 유리했던 부분이 바로 사진을 찍었던 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김남국 찍은 사진 보니까 뭐 전혀 영상미가 하나도 없는데 영상미를 일부러 빼버렸어요. 사진의 영상미가 너무 뛰어나니까 문장이 죽어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요. 이미지하고 문장이 나란히 나왔을 때 이미지는 바로 감각적으로 다가와요. 다른 해석을 거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좋다, 싫다가 바로 판단이 되는 거죠. 문장은 몇 단계를 거쳐야 판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과 글이 나란히 붙어가지고 있을 때는 먼저 사진에 눈이 가고 문장은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의 영상미가 너무 빼어나게 되면은 문장이 죽어버려요. 어지간히 강렬한 문장을 밑에 매달아 놓지 않고서는 그 사진에 쥐둘려가지고 문장이 살아나지가 못하는 걸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전시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주르륵 하면서 뭐부터 보느냐? 아마 티카시를 전시해 보신 분들 아니에요. 영상미가 빼어난 작품 앞에 서가지고 있어요. 문장이 빼어난 티카시 앞에 서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왜? 티카시를 첫 번째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사진에 있다는 거죠. 문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티카시 집을 냈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상미가 있는 티카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여기 있는 컵에 있는 어떤 사물, 거의 정물에 가깝죠. 일부러 그렇게 영상미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사진이 빼어나야 티카시가 살지 않느냐.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물.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아주 날카롭게 그냥 사금파리가 유리창 깨진 게 하나 있다. 그럼 그 유리창 깨진 것만 쓰레기통 옆에 그대로 그냥 있는 채 그걸 따로 우리가 이렇게 막 손을 봐가지고 이렇게 막 구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뭔가 그 사금팔이 날카로운 유리 쪼가리가 갖고 있는 그 날카로움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서 촉발되는 어떤 감을 가지고 시를 빚어내거나 아니면 쓰레기통 옆에 어떤 여자 하이힐 구두가 하나 떨어져가 있다. 누가 버린다고 버렸는데 한 짝은 어디 가고 한 짝만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갖고 있다. 그 신발이 이렇게 하나가 딱 떨어져 갖고 있으면 왠지 좀 느낌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어디 뭐 자살하러 간 것 같은 느낌? 아니면은 다급하게 너무나 신발을 챙길 여각 없이 황급하게 어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당연히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 불길한 쪽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들을 쫓아가는 게 저한테는 더 소중했던 거지. 좋은 영상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티카시를 가지고 이제 시집을 냈었는데요. 티카시 시집을 내고 제가 엄청나게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제 티카시가 훌륭한 주목을 받았던 게 아니라 앞에 썼던 티카 시집이 티카 시집을 내기 전에 앞에 세 권의 시집이 있었어요. 세 권의 시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론집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티카 시집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 시가 굉장히 난해해요. 어렵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시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이제 학습을 오랫동안 했었죠. 그냥
바로 소통이 되고 이게 무슨 시인지 무슨 뜻인지 시인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시집을 한 2권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김남호 시집은 안 보는 시집으로 시집을 갖다 막 보내주면은 문자가 3줄 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고맙게 보겠습니다. 소리는 뒤에 안 보겠습니다. 소리가 갔죠. 한 3번째쯤 보내고 나니까 문자도 안 와요.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집 사진을 갖다 덜컥 찍어가지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왔으니까 알아서 그냥 뭐 이해해라. 그래서 티카 시집을 낼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티카 시집을 내무로 해가지고 티카 시가 소통이 안 되는 티카 시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기 힘든 사진이 있을 수가 없듯이. 그래서 티카 시 자체가 하나 이야기에 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초점을 옆에 있는 이미지 때문에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모호함이라고 하는 게 티카 시에는 있기가 힘들어요. 그게 그러면 이때까지 김남호가 앞에서 시에서 추구했던 어떤 모호함이라든지 그 모호함을 본처로 했던 모던함이 티카 시를 내무로 해서 김남호 시의 어떤 이미지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티카 시를 한번 내보자. 왜? 이거는 또 다른 내가 문학을 하고 있는 활동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분기점은 될 것 같으니까 티카 시집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티카 시집을 냈어요. 냈는데 제가 일반 시집 냈을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막 전화가 와요. 당신 뭐 시집이 너무 좋다. 뭐 몇 번 무슨 작품이 좋다고 제목까지 다 이야기를 다 해요. 아니 뭐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박우담 회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막 무슨 작품이 좋다고 제가 듣던 중 처음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내가 쓴 시에 대해서 독자들의 어떤 리액션,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반응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는 나한테 시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냥 평가해 주는 거. 이번에 괜찮은데 수고했다. 뭐 다음 시 기대한다. 뭐 아주 이제 뭐 틀에 박힌 이야기거나 아니면 같이 공부했던 어떤 같은 쪽의 노선을 걷고 있는 그 도반들이 뭐 수고했다. 격려해 주는 정도. 그런데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독자가 전화 와가지고 당신의 시 정말 감동 깊게 잘 읽었다고 하는 거는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죠. 왜? 소통이 그만큼 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그동안에 김남호 씨는 머리로서 썼다는 얘기죠. 거기 시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그 속설이라고 합니까? 뭐 시천말 있죠. 머리로 쓴 시는 머리가 아프고 가슴으로 쓴 시는 가슴이 아프다. 예. 저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요. 머리로 쓴 시는 나쁜 시고 가슴으로 쓴 시는 좋은 시다는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슴으로 쓴 시라고 해서 감성적인 시, 감성에서 넘어서가지고 감상적인 시들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게 낙엽만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런 시들로 갖다 우리가 지금 옹호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머리로서 쓴 시라고 해서 다 건조하고 따분하고 재미없고 내 잘났다는 이야기만 하고 현학적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내 사유를 충실하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로서 언어를 갖고 희롱하면서 장난쳤다. 물론 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를 희롱하는 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쳤을 때 어떤 문학의 본령이 언어의 희롱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언어를 넘어서서 특히 시 같은 경우는 언어를 넘어서서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불가적으로 말하면 어떤 불린문자 언어 도단의 세계입니다. 말로서 말 너머의 세계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도 언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지만 그 너머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언어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시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뒷과 시집을 내무로 해가지고 누가 전화 왔어요. 당신 시집 한 권을 읽는데 29분 걸렸다고. 아니, 그럼 시집, 쉽게 말하면 그 앞에 냈던 시집들은 안 봤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시 작업에 반성하거나 돌아보거나 혹은 성찰해야 될 지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걸 티카 시집을 내면서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이제 두 번째 평론집을 내고 올해 이제 시집으로 치면 네 번째 시집을 냈던 게 말하자면 길지만 바로 이제 요 시집이에요. 시집인데 이 시집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제 시를 봐왔던 사람은 거의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말을 풀었습니다. 비꼬지도 않았고 비틀지도 않았고 불필요한 은유나 비유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그냥 슬픈 거는 슬프다, 기쁜 거는 기쁘다,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그리우면 그리웁다, 그냥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시가 60편이 수록이 됐는데요. 여기서 한 10편 정도는 티카시에서 가져왔어요. 티카시를 수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티카시에서 조금 더 가공을 해가 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티카시는 티카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은 티카시를 갖다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가공을 해버리면 일반시가 좋은 일반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예를 하나 제가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건데 뭐 좀 예쁘라고 좀 괜찮습니까? 네. 예쁘라고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좀 뭐 아니 어차피 시집은 뭐 초판으로 다 절판되는 거 아닙니까? 절판되는데 초판이나 따나 좀 다 나갔으면 좋겠는데 늘 시집 내놓고 나서 초판을 갖다 한 500부 좀 샀어요. 400부에서 500부를 제가 샀는데 한 1년쯤 지나면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요. 창고에 당신 시집이 한 300부쯤 남아가지고 있는데 이걸 파쇄를 할까요? 당신 사갈래요?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아니 창고비가 비싸니까 이제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그래 차마 네이버로 제 시집 파쇄해 주세요. 그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 그럼 당신 시집 이거 그냥 막 파쇄하는 대신에 한 4,000원에 뭐 3,000원에 가져가라고 하루아침에 오면 시집이 한 300건 와가지고 있어요. 그런 식을 한 두서너 번 겪다 보니까 시집 내는 게 겁나요. 이걸 누구한테 요거도 묻는 게 겁난 게 아니라 쌓아놓는 게 겁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이번 시집 중에 이미지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는 뭐 교수님 앞에서 제가 이미지 이야기하기는 전망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미지 하니까 요즘 애들이 좀 사진을 이미지로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미지는 사진이 아니고 당연히 심상입니다. 심상. 마음에 찍혀 갖고 있는 무엇을 봤을 때, 대상을 봤을 때, 사물을 봤을 때, 혹은 풍경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인상을 갖다 우리가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잎합꽃이 지고 있다. 꽃잎이 순눈길 위에 찍힌 새 발자국 같다. 새벽길 떠나는 어미새의 시린 발가락 같다. 굶어 죽은 새의 영혼 같다. 이런 시거든요.
뭐 이팝꽃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이팝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밥, 쌀밥을 말하는 거. 쌀밥처럼 피어있는 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팝꽃이라고 뭐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뒷갓이에요, 원래가. 이팝꽃이 하얗게 바닥에 떨어져 갖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목이 그때 이팝꽃이었습니다. 이팝꽃 해가지고 꽃잎이 순눈길에 찍힌 새 발자국 같다. 새벽길 떠나는 어미새의 시린 발가락 같다. 굶어 죽은 새의 영혼 같다. 이렇게 몇 줄 붙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집을 내면서 사진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앞에 한 줄을 넣었어요. 이팝꽃이 지고 있다. 그 이팝꽃 자세히 보면은요, 새 발자국 같아요. 이렇게 아주 작은 새끼 새의 발가락 같아. 그게. 그런데 그게 너무 가늘어요. 그 6월달쯤 되면 이팝꽃이 피지 않습니까? 너무 가늘고. 그래서 꽃잎이 순눈길, 하얀 눈길에 찍힌 새 발자국 같기는 한데, 그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간 새 발자국은 아니고, 새벽길 떠나는 어미새의 시린 발가락 같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미새는 돌아오지 못하고, 새끼 새는 굶어 죽고, 이팝꽃이라고 하는 게 쌀밥꽃인데, 그 쌀밥꽃의 이미지는 굶어 죽은 새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 제가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려내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디카시로서 영상이 결합되어 가지고 디카시로서 생명성을 지니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시가 뭐 자화자찬하기는 뭐하지만 썩 나쁜 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서 디카시가 충분하게 디카시의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아니 이거는 디카시가 일반시 쓰는 하나의 수단이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소설 쓰는 사람이 소설 잘 안 쓰실 때 시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기 근무하고 있는 박경리 문학관인데요. 이 박경리 선생님이 시집도 5건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 쓰다가 막히면은 시를 쓰는 거죠. 시를 쓰면서 다시 생각을 갖다 풀어나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하는 어떤 장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장르가 정해져 가지고 있고 그 장르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문학일 뿐이죠. 통틀어 우리는 문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분류는 문학이 있고 나서 분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문학들 보면은 시 같은 소설도 있어요. 문장이 너무 시 같아서 밑줄로 자꾸 끊게 되는 소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훈의 소설이 저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김훈의 소설 읽다 보면 자꾸 밑줄을 끊게 돼요. 아주 몽환적이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시는 소설 같아요. 그러면서 시적인 요소를 또 갖고 있어요. 어떤 서사적인 요소도 갖고 있게 되고 물론 굳이 서사시라고 이름을 안 붙이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필도 보면 아주 시 같은 수필 많아요. 수필 같은 시도 많고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는 장르에 금을 끌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쓰고 있는 이거는 디카시야 이거는 일반시야 이거는 수필이야가 아니라 디카시를 쓰려고 시작했다가 일반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일반시를 쓰다가 아 여기 사진 하나만 딱 붙이면 더 좋은 디카시도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더 효과적인 뭔가를 내 속에 있는 뭔가를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읽는 누군가가 더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다면 저는 충분히 디카시가 다른 장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어떤 깊이를 저는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감히 제가 여기 와가지고 뭐 인문학이 어떠는지 그런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더 깊게 느끼고 우리 삶이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할 때 예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가 흔히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몇 가지 소중한 가치를 찾아냈다. 압축시키니까 한 세 가지쯤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가치가 뭐였느냐? 그 이제 어떤 인문학자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가 뭐였느냐? 첫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 이게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는 일이 인간이 살아서 해야 될 어떤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심어주는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의를 세우는 일이든 아니면은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 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뭐 문학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못 나가더라고요. 해도 충분히 무의미한 어떤 일상의 생활에서 의미는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특히 티카시 같은 경우는 무심히 지나치는 것.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식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고, 뭐 김주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아니어도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부여주는 게 시인의 역할이고, 얼마나 그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감동하게 되느냐가 시인의 역량일 텐데요. 티카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21세기에 새로운 어떤 감동들, 새로운 의미를 저는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6,000년 동안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해 왔었고, 그 문자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을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다 우리가 가지고 감동을 구가하면서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티카시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어떤 문학의 매체를 가지고 우리가 즐길 수가 있고 소통할 수가 있고 감동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크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화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상호 교수님을 비롯해서 티카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들의 그 힘과 고뇌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또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뭐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고, 뭐 행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뭐 미진한 이야기가 있으면 또 뒤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